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의 흠의 박종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구 취지 작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원고와 피고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과 그리고 피고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제 피고가 누구인지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 권리단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청구 취지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유형별로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 금액을 대해서 청구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청구 취지 영상 1편과 2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에 대한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누수방지 이행공사 관련된 부분은 뭐 이렇게 어떻게 청구 취지가 정형화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사건에 따라서 누수 원인과 이걸 어떻게 고치는지에 따라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한번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 청구 취지를 작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볼 건데요. 그러면은 뭐 이런 내용들 좀 확인할 수 있어요. 피고는 피고 세대, 뭐 전면 발코니 부분에 대하여 기존 바닥층을 철거하고 방수 및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라. 이런 내용의 이제 청구 취지를 작성할 수 있을 건데요. 오늘은 이 누수방지 공사 이행 명령에 대한 청구 취지 작성을 할 때 유의점과 그리고 정말로 이 누수방지 공사 이행 명령을 청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수방지 공사 이행 명령을 청구하는 이유는 이제 당연하게도 우리 집에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수 원인 부분을 보수를 해야지만이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윗집의 어느 부분을 고쳐야지만이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 이렇게 청구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쉽게 이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의 큰 주된 부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어디 부분을 공사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전면 발코니냐, 뭐 피고 세대의 공용 화장실이냐, 아니면은 주방 싱크대, 뭐 밑에 하단 부분을 이제 공사를 할 것이냐. 그래서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에 대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공사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 이렇게 이제 피고세대 전면 발코니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별지, 도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별지, 도면, 기재상,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기역, 선내, 어디 부분을 고쳐라는 식으로 그냥 우리가 말로만 설명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별지 도면을 이 소장에 첨부를 해서 그 도면 안에 어디 부분을 고쳐야 될지 점으로 다 표시한 다음에 선을 그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가 필요합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뭐 우리 입장에서야 뭐 전면 발코니라고 하면은 우리 집 기준은 어디고 후면 발코니면 어디고 화장실이라면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 판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이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을 청구한다는 거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강제 집행을 나중에 하려면은 결국은 어디 부분에 어떻게 이제 수리를 할지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도면을 첨부한 다음에 그 도면에 이제 표시를 해서 어디 부분인지 정확히 특정해내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작성을 하실 때 가능하면은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 청구할 때는 도면을 좀 네, 도면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별지로서 도면의 어디 부분을
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표시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특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가끔씩 제가 우리 일반인 분들께서 소장을 제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중간에 수임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청구 취지를 보면은 뭐 어디 부분인지 다 잘 특정을 하긴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 이렇게 어디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막연하게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만 써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사 입장에서도 이걸 누수방지 공사를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될까, 뭐 기존에 있는 마감재를 다 철거를 하고 방수층을 다시 깔고 타일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상관없고 바닥의 일부분을 파쇄를 한 다음에 해당 부분에 있는 뭐 배관을 수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뭐 누수 탐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하면 좋을지 어느 정도 뭐 소견을 받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청구 취지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제가 업무를 진행해 봤을 때 대부분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누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디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안 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누수 원인이 어디인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는 경우, 이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 누수방지 이용공사 청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도 이거를 넣어서 윗집을 좀 공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넣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청구치를 작성하면 될까라는 부분이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청구 취지를 처음 소장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 청구에 관련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소가인데요. 소가. 우리가 소가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소가라는 건 이제 소송 목적의 값이고, 이 소송을 통해서 이 원고가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가 이 소가라는 개념상으로 얼마로 평가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소가는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요, 인지대를 얼마로 산출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는 원고의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나중에는 소송 비용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가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지급하라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 소가는 당연하게도 100만 원짜리 소송입니다. 자, 그런데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 넣어봅시다. 피고 세대 전면 발코니 부분에 대하여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라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재판부가 아직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안 됐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 이행공사 명령에 대해서 소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재판부하고 업무를 해보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조금씩 이 소가 산정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부는 이 보수공사, 누수방지공사의 공사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 발코니에 방수층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공사가 뭐 시중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게 300만 원이더라. 그러면은 이
이행공사 명령의 속가를 300만 원으로 잡거든요. 속가 역시는 이제 300만 원. 그러면은 이 1항에서 우리가 100만 원을 청구하고 있고 2항에서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속가가 300만 원이니까 총 지금 경우에는 총 400만 원짜리 속가 400만 원 소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또 다른 또 재판부는 이 속가를 속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봐서 5천만 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5천만 원. 그러면은 이때 지금처럼 청구 취지 1항, 2항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 사건은 속가가 5,100만 원이 되는 소송이 되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2항에서 누수방지공사의 명령을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감정을 통해서 누수 원인을 확인해 봤더니 누수 원인이 전면 발코니가 아니었다. 누수 원인이 제3 공용 부분이었다.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구 취지 2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면 발코니 부분을 이제 보수하라는 것이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패소가 되는 거죠. 그럼 패소가 됐을 때 우리가 아까 속가 산정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속가를 산정을 해서 이게 5,100만 원의 속가였는데 2항이 인정이 되지 않게 되면은 5천만 원 패소 그리고 100만 원 승소이죠. 그러면 승소율이 겨우 10%가 될까요? 5% 정도에 불과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원고가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를 하게 되는 건데 소송 비용에서 이 승소 비율에 따라 감정 비용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누수방지공사 명령이 900만 원이고 보수공사 비용이 100만 원이어서 총 1,0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다고 해보죠. 그리고 승소율이 10%입니다. 그러면 감정비용도 우리가 투입한 게 감정비용으로 500만 원을 투입을 했다. 그러면은 10%밖에 승소를 하지 못했으니까 50만 원만 피고의 부담. 이런 식으로 우리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수방지공사 이행 명령에 대해서 누수 원인과 보수 방법에 대해서 어떤 90% 이상의 그 확신이 없는 이상 이거를 넣게 되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틀리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패소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 패소 부분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비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감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누수 사건에서 감정 비용에서도 패소 비율만큼 손해를 좀 부담하게 되니까 내가 부담해야 된 감정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피고가 부담해야 될 감정 비용이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 비용은 500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 5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450만 원의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100만 원의 판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350만 원밖에 경제적 이득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은 완전히 좀 승소를 했다고 해도 승소가 아닌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을 처음에 소송을 시작하는 때부터 넣는 것이 꽤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적어도 누수방지 이행공사 관련 청구 취지는 첫 소장에서는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변호사님 이게 계속 이거를 청구하지 않으면은 우리 집은 계속 물이 셀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소장에는 기재하지 않고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누수 원인을 부인하면 우리가 이제 감정 신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감정 보고서가 나옵니다. 감정 보고서. 감정 보고서를 통해서 감정인이 내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윗집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담길 겁니다. 여기에 누수 원인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 방법,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청구 취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 취지 변경을 할 때 손해배상 금액은 이제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이 항을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을 이때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누수 원인과 그 지점 그리고 고치는 방법까지 다 확인이 되면은 그때 청구 취지 변경해서 넣는 것이 나중에 처음에 소장에서 기재해서 틀리게 돼서 소송 비용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감정보고서에서 항상 이 누수 원인 및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 방법을 감정인이 회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인한테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 신청 및 감정 사항을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지금 이제 청구 취지 정리하고 있으니까 청구 원인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전반적인 절차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감정 신청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정 신청을 할 때 누수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감정 사항을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감정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다. 이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패소 부분을 최소화, 그리고 소송 비용의 최대 보전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누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액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수 원인을 감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감정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 비용을 내가 투입한 것만큼 회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회수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은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과 관련해서는 첫 소장에 기재하기보다는 나중에 감정을 통해서 업무가 끝난 다음에 청구 취지 변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요. 이제 또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피고 세대 전면 발코니 부분에 대하여 누수 방지 공사를 이행하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쓰시는 분들 계세요. 피고가 제2항을 2024년 6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금 5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사망의 청구 취지를 감정강제 청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수방지공사 이행 명령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쓰면 좋지? 하고 막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면은 청구 취지 기재례 같은 걸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 2항하고 3항이 세트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용을 이해를 해보면은 피고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참 좋다. 이 소장에서 간접간제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당사자 일반인 분들께서 이렇게 청구취지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변호사님들도, 제가 이제 피고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변호사님들도 이 간접간제 청구를 소장에서조차 바로 기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이 간접간제 청구를 바로 소장에 기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줬단 말이죠.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인정하는 이유가 간접강제 청구는 원래는 집행 단계에 써야 되는데, 집행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인 건데 판결 받기도 전에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집행 단계에서 하는 건데 피고의 행태, 소송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보았을 때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집행 단계가 꼭 아니더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이 간접강제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망을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넣었었어요, 한때. 이걸 막 넣었습니다. 와, 이건 너무 좋다. 나중에 이걸 한번 집행 단계에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판결부터 이미 받아내면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판례 변경.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굳이 판결 단계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기보다 집행 단계에서 청구해야 될 것. 이렇게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을 청구하는 경우에 웬만하면은 이게 판결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패소 부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부분도 패소가 되면은 역시나 소송 비용을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고자 할 때 또 불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판례 변경에 대해서 잘 모르죠. 당연히 잘 모르죠. 그리고 예전에 판례 변경되기 전에 기재례들이 인터넷에 너무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사자들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넣으신단 말이죠. 변호사님들도 그러시고 아직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기재하는 것만으로 인해서 이미 패소 부분을 내가 갖고 들어가는 소송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적어도 소장을 작성을 하실 때 이 이항과 사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사망이 있잖아요. 사망 이거는 아예 고민도 하지 말고 배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인터넷 이렇게 떠돌아다니까 다 된다 이런 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배제하시고, 이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누수 부분과 보수 방법이 특정이 되지 않는 이상, 90% 이상의 확신이 없는 이상 이항도 가능하면 배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이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청구 취지 변경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망은 그럼 언제 하느냐?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이항에 대해서 판결을 일단은 득한 후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집행법원에 간접강제, 사망 관련이죠. 내용을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간접강제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돼요. 집행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정문이 나오는데, 결정문이 나올 때 요 1항, 2항 밑에 사망이 이제 더 붙어가지고 결정문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 결정문을 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항을 누수방지공사 부분을 언제 우리 소송에서 청구 취지로 반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강제강제 청구를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결국 누수 사건들마다 이 청구를 언제 넣을지, 그리고 이 청구 취지를 어떻게 넣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답이 없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면 이 영상도 한번 좀 보시고 나중에 좀 꼭 변호사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이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좀 하시고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이제 소송 비용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소송 비용을 좀 뭐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러면은 뭐 조금 자유롭게 이 청구를 자신 있게 기재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 좀 손해 보고 싶진 않다, 신중하게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누수방지공사 이행명령 간접강제 청구는 오늘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 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나중에 좀 기재하시는 방법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청구 취지 부분, 누수 소송과 관련된 청구 취지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엔 청구 원인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